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바로 달러에 대해서 오랜만에 체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이런 거 언제 사야 되는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이런 열풍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 투자의 시선이 돌아가져 있는 사이에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위험에 빠져 있다고 말은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점점 더 강해지는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져 있는지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목차는 디달러라이제이션, 요새 탈달러화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가 미국의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탈달러화 현상이 달러의 흐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새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 달러의 기준으로 바라본 코스피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트 체크를 두 번째 목차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 준비한 내용은 약간 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어요. 저랑은 좀 안 어울리는 주제인데 한번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투자 심리 상태가 안 좋다 못해 완전히 박살나서 거의 분노의 질주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 할 때 투심이 바로 요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한자어가 싸울 투자를 써서 투심, 싸우고 싶은 마음 상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꾸 쌈딱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를 시황적 관점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1부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탈달러 시대라는데 대체 화폐가 없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달러를 대신할 만한 대체 화폐가 없는데 탈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 내용이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탈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재무부가 더 이상 쓸 재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파산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디폴트 위험이 제기가 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용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더니 또 6월 5일로 데드라인을 연장시켜 놓고 또 바이든하고 메카시 의원하고 얘기가 잘 되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해놓더니 이제는 또 의회에서 협상이 또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막 시끌벅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에 대한 신용, 신뢰가 떨어지는 양상. 그러니까 달러를 탈주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막강한 지위 누리던 기축통화. 흔들흔들 하면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우리 SVB 파산 이런 이슈도 3월달경에 있었었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파산을 하질 않나. 그리고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못해서 재무부가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요. 하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부가 파산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들 하지 않나. 하다 보니까 미국의 신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화폐 달러로부터 도망가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탈달러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맨 밑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달러를 버리고
어딘가 도망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축 통화의 지위를 이어받을 자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탈달러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를 예를 들어서 탈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를 버리고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로 가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창고에다가 달러를 엄청나게 쟁여놨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달러가 있다. 근데 어떤 중국의 왕서방이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야 이제 달러의 시대 끝났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올 거야 하면서 우리 위안화 이거 앞으로 같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는 바꾸자. 우리 위안 100만 장 갖고 왔어. 달러 100만 장이랑 1대1로 트레이드 교환하자 라고 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응 그래 하면서 이거를 바꾸겠냐라는 거죠. 아마 저리 꺼지라고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고 있냐면서 내쫓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받을 그 2인자 화폐가 없다라는 거죠. 브라질 화폐, 러시아 화폐, 사우디 화폐, 중국의 위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탈달러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달러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왜? 미국의 달러를 버려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화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위안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우리 중국의 위안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우리는 중국의 위안을 많이 찍어내겠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는 완화 정책을 통해서 화폐를 지금 팽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역설이 뭐냐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달러의 화폐 지위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제목은 탈달러화 현상인데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오히려 강달러를 유도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어받을 만한 막강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전쟁 상황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종종 시황 영상 찍어드리면서 전시경제역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실제 세계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 상황을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마르크 화폐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된 이후에 독일의 마르크 화폐가 미국의 달러와 몇 대 몇의 비율로 이제 교환이 됐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1이라고 써 있죠. 그 독일의 마르크 화폐 한 장이랑 미국의 달러 한 장이랑 1대1로 교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독일이란 나라가 이제 패전국으로서 낙인이 찍혀버리고 이 나라는 더 이상 전쟁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딱 자리하게 되니까, 즉 독일이라는 나라의 신용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이 비율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갔었던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르크와 이제 10장을 줘야지 달러 한 장이랑 바꿔주던 시대가 찾아오더니 이제는 100장을 줘야 되고 1000장을 줘야 되고 10,000장을 줘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게 되면은 1조, 그러니까 마르크 화폐 1조 원어치를 가져와야지 달러 한 장이랑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뭐 완전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경제 교과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독일이 망해가지고 독일 화폐 가지고
저기 뭐야 뭐 벽지로 쓰고 똥유지로 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교과서에도 담겨져 있는 거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현상이냐면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빚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기면은 모든 걸 가지고 지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정말 목숨을 건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끌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만 군수 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빚을 써서 더 큰 규모의 탱크, 더 큰 규모의 총, 더 큰 규모의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빚을 지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 전쟁에서 짱 먹으면 이거 다 갚아줄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총기 빌려주네, 탱크 빌려주네, 니네 다 한 자리씩 시켜줄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 화폐가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지만 전후 시대가 되게 되면서 얘네는 전쟁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독일이란 나라의 신용이 완전 개박살나서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화폐에 대한 기본 가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신용에 있어요. 신용. 믿을 만한 화폐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의 신용 상태는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은 이 그래프를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를 제가 월봉상 차트로 가져온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코비드 19 팬데믹 이때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빵 치솟아서 올라갔었던 히스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오를수록 강달러를 이야기하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달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위험이 생기니까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 버린다고요. 더 재밌는 현상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슈는 사실 이 2020년도 2월 3월 달 때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막 질병이 돈다라고 했었었고 그 전엔 또 돼지열병 열풍이 있었었죠. 그래서 중국에 돼지열병이 있었고 그게 잠잠해지더니 갑자기 중국 우한 지역에서 뭔가 폐렴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라고 하더니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면서 새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0년이 되었고 2월 달쯤 되었을 때 이 질병이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급속도로 퍼졌다라고 한 다음에 터진 팬데믹 이슈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증시 완전 크게 박살났었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질병 문제가 중국 아시아 일대에서 놀고 있었을 때는 위험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였었는데 이게 미국에 상륙하면서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경제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줬죠? 그러면 미국이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위험해졌는데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이게 왜 그렇다? 위험이 생겨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대체 화폐가 있으면은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무너질 텐데 이게 없어요. 2등이 없다 보니까 1등이 계속 유지된 채 오히려 위험이 생길 때 더 강해져 버린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향해서 나는 더 사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강달러 현상을 유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생기는 미국에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지위가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죠. 2022년도 한 해 동안 증시가 계속 떨어졌었는데 그 계속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이벤트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물가가 너무 오른다라는 건데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새우깡 한 봉지를 사 먹을 수가 있었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새우깡 한 봉지가 1,500원이 됐다. 그럼 이제 1,500원이라는 화폐를 내야지 똑같은 새우깡 한 봉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되니까 새우깡 하나당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물가 상승이죠. 예, 근데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던 이때 당시 미국의 달러의 흐름을 보세요. 슈퍼초 울트라 초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무려 114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강력한 긴축, 금리 인상을 무지막지하게 해대껴 댔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막강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뭘 지켰다? 달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강달러 현상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재밌는 게 요때 요게 5월달 캔들인데 5월 한 달 동안 달러 인덱스는 또 꽤 상승을 했습니다. 101포인트 정도 있었던 게 지금 104포인트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디폴트 리스크. 미국의 재무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 디폴트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 위험에 오히려 달러 가치가 더 강해져 버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탈달러화 현상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번외이긴 한데 요게 SVB 문제 생기고 했었을 때 올해 2월 3월 달 그때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위험이 생기는데 그 미국에서 발생된 위험이 오히려 강달러를 만드는 역설이 나오고 있다. 왜? 이등이 없으니까. 대체 화폐가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대체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쵸?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은 위험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이 역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 하나 더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일봉 차트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디폴트 리스크 부각이 되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3%포인트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 일봉상으로 이렇게 목격이 됩니다. 볼펜 상한선 지나는 자리를 딱딱딱딱 붙여서 오르는 추세를 땡겨내주고 있어요. 미국이 부도가 날 거라는데 미국의 화폐는 계속 가치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코로나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던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더 올라버리는, 가치는 더욱 상승해버리는 현상이 있었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디폴트 위험에서도 오히려 강달러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위험에도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대체 화폐가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계속 미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을 할 때마다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 위험이 자극이 될 때마다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든 비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나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제가 최근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디폴트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은 한편에 잘 짜여진 사기극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엔 기축통화 지위 세계 1등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2등의 대체 화폐가 등장을 하지 않는 한 디폴트 위험은 절대 위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위험일 수가 없는 이벤트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왜? 새로 찍어내는 돈이 다시 구멍난 재정을 채워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또 늘려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찍어내는 돈들이 가치가 퇴색이 되지 않고 유지가 돼버리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구멍난 재정을 다시 메꾼 다음에 우리 해결됐다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찍어내는 거에 의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오히려 부채 한도 상향이 되려 신용 위험을 자극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그런 해석들도 요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좀 생각해봄직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 당시에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완전히 끝나서 의회에서 정리가 됐는데 그로부터 3일 뒤에 미국이 신용등급을 오히려 뒤늦게 강등을 맞았습니다. 니네가 자꾸 돈을 써서 돈을 메꿔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기가 힘들어졌다 하면서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내려버리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해드렸죠.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부채 한도 상향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신용 위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관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좀 요런 사례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나라 차원으로 이야기하면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아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개인 가게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발생시키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출과 빚, 그러니까 써야 되는 돈하고 빚을 져놓은 것을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된다 하게 되면 그 갚아야 되는 돈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비용이죠. 근데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소득은 300인데 빚은 500이니까 매달 마이너스 200씩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빵꾸 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800 이러다가 마이너스 1000까지 딱 갔는데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마이너스 200이 또 찍히게 될 텐데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좀 올려줘라. 이게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전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한도 상향 요청을 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이번에 늘려줄게. 대신에 이번에 늘려주는 대신에 다음번에는 추가 상향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껴서 잘 써 하면서 해결이 됐다고 한번 쳐봐요. 자, 근데 이게 과연 문제가 완전히 깔끔히 해결된 게 맞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빚의 무게가 더 가중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000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을 썼었을 때 발생되는 이자와 마이너스 2천만 원짜리 통장을 썼었을 때 발생되는 이자는 다릅니다. 빚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게 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쌓아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차원으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쨌든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위험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해서든 채워넣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의 재정은 항상 적자 재정으로 적자를 계속 쌓아 올려왔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국강병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이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미국이 아닌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개인 차원으로 한번 사례를 끌고 와 볼게요. 만약에 우리 S그룹의 제이드래곤 형님이 이번에 또 회장이 되셨죠. 회장이 되신 우리 제이드래곤 형아가 빚이 있다.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5천만 원으로 올려줘 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은행이 이 S그룹의 이 재벌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자산과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량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요, 패스해 드릴게요 한 다음에 다음번에 빚 열심히 갚아주세요 한 다음에 상향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방구석 쌉개미가 가가지고 한도를 올려달라 하게 되면은 신용평가를 했었을 때 과연 이 방구석 쌉개미를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은행에서 이제 막 평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빌려준 돈 투자로 더 다 까먹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질 않겠죠.
그죠? 이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존권을 줄 수 있는데 연장을 시켜주니까. 근데 만약에 저신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파산. 빚을 못 갚아? 오케이. 너 끝났어. 너 지금 내가 빌려준 돈 이거 갚아. 못 갚아? 네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 환수한다 하면서 차압딱지 들고 갈게. 이게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패스가 되지만 얘는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 이거를 가르는 게 뭐다? 펀더멘털에 따른 신용 건전성이 양호한가 불량한가에 대한 여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요 이야기인 거죠.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제 시기가 기가 막힌 게 지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즉 세계 1등으로서의 지위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2등 대체화폐가 없는 이 상황, 이 시점 속에서 하필 또 지금 경제가 불황이다라고 하면서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자꾸 디폴트 위험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에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하필 이 시점에 미국이 계속 그동안에 잘 해오고 있었던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지금 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러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지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이 더욱더 눈에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크를 한번 또 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과연 우리는 허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 니네는 괜찮냐? 니네는 파산 문제 없냐? 라고 했었을 때 그 펀더멘털이 튼튼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할 만한 상황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IMF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의 부채 위험이 아시아에서 5번째에 해당이 된다. 빌린 돈의 22%는 부실화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그 대출 있죠? 그 대출의 22%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면은 위험한데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고금리 지속하면 안 돼 라고 어떻게 보면 또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죠. 그럼 고금리를 지속하지 못하면 미국은 계속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에 발맞춰서 같이 땡겨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 안 그래도 기준금리가 많이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한국의 화폐 가치는 더 격하가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강달러는 더 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금리를 땡겨내자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 위험이 더 커져버릴 수 있는 상태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죠? 그래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위험들을 계속 지금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한 바가 전혀 없어요. 달러를 보게 되면은 더욱더 확고한 상태이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왜 관심이 사라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 지수 상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지수가 지금 한참 좋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할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상승 나왔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오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황에 대해서 완전히 묻어놓고 가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해보면 이제 딱 그 패턴이 보입니다. 뭔가 할 거리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시황에 대해서 관심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황에 관심을 가질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곧버스를 사고 싶을 때, 그리고 한 가지는 계좌가 깨질 때. 내가 사놓은 주식이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이제 시황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곧버스를 사고 싶다 이런 심리가 생길 때, 그때는 막 엄청나게 찾아보고 열정을 다하지만 뭔가 다른 투자거리가 생긴다 하면은 관심을 다 끊어버리시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끊어져 있는 관심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달러를 기준으로 한 우리 지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부 시간에 이어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부, 달러의 눈으로 본 코스피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어떤 추이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설명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 코스피를 한번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23년도 1월에서부터 5월까지를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요게 1월이고 요게 5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뭐 장이 이게 무슨 2천을 깨고 막 난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어이씨 막 곧버스 지금 사도 되나요? 하셨던 분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죠? 오히려 장 떨어진다고 하면은 재수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23년도 이 연초서부터 지금 지수가 얼마나 올라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250포인트에서 2585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약 14.8%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것이 여전히 매우 강력한 상태이고, 여기서 이만큼 반등을 한 것이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세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꺼리를 주거든요. 코스닥 강세장 때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반등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그런 거를 살 수가 있어서 썼는데 아이 장 빠진다는 재수없는 얘기 때문에 이제 못 샀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은 사실 이 14.8%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내가 더 많은 기회를 상실한 것처럼 또 느껴질 수 있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인 거고, 일단 액면 그대로의 상황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하는 시간 속에서 계좌를 잘 지킨 자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세가 수익이 나는 거지, 여기서 다 망쳐놓은 다음에 여기서 기회를 잡으려고 한들 잘 되겠나요? 그죠?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요때 열심히 할 거리들이 생기게 되니까는 이 지수 상승세가 굉장히 더 크게 심리상 더 보여진다는 점. 그래서 23년도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14.8% 정도의 지수 상승률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환율을 한번 또 더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를 같이 또 보실게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23년도 1월달 당시 요거죠. 그리고 1, 2, 3, 4, 5 요게 5월달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때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어요. 그리고 꽤 많이 올랐어. 2월달하고 4월달 여기 보시면 양봉, 특히나 이게 2월달 요거 양봉이 좀 세게 진행되면서 1,3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건지 대략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계산하면 더 많이 올라갔는데 딱 요 1월달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는 1,250원을 한번 수치로 끌고 와봤어요. 그래서 1,250원을 기준으로 현재 녹화 당일 당시 환율이 1325.90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325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6% 정도 상승한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수치이냐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지수 상승률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하려면은 이런 계산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 상승분에서 환차손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해서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환경을 글로벌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글로벌한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와가지고 14.8%의 지수 상승률에 따른 수익을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예 14.8% 먹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이크다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가 이제 우리 동네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이제 나 이거 수익 난 거 쓸 거야 해서 지네 나라 화폐인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환전을 할 때 원래는 1250원만 내면은 1달러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1325원을 내야지 1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100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환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14.6%의 수익이 났지만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이너스 6%를 같이 계산을 해줘야 실질적인 상승이 된다는 거죠. 달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럼 이것까지 감안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본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요거를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MSCI 코리아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준비한 차트가 코스피 200 선물 월봉상 차트 하고 MSCI 코리아 넷 USD,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한 MSCI 코리아 지수를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눈에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월봉상 차트에다 같이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고, 일목균형표 기준상 요 양운 자리에 진입을 해서 양운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양운 구름대 상단을 이렇게 툭툭 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돌파는 하지는 못했고요. 돌파하려면 35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를 두들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MSCI 코리아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MSCI 코리아 넷 USD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월봉 차트가 끝나 있어요. 일목균형표상 그 양운 자리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 근처도 못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떨어졌었을 때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만들어놨었던 이 월봉 캔들의 요 그 몸통 끝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는 지수 여기서 저점 잡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수준까지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200포인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멈췄는데 환율까지 감안한 국내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MSCI 코리아 지수가 모건 스탠리에서 만들어낸 지수인데 한국의 대표 기업을 얘네 기준으로 지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까지 가만히 되어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장 떨어질 때 환율이 오르면서 떨어지다 보니까는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환차손에 대한 부분까지 더 더해지는 겁니다. 낙폭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고 지금 오르는데 여기서도 오르죠. 올랐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밖에 못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은 요거까지 밖에 못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최근이에요. 최근에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이 정고점들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고가를 경신하면서 막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달러를 기준으로 한 MSCI 코리아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전 고점 자리를 아직 넘질 못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강달러를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그게 없었었으면은 어쩌면 얘는 여기를 뚫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강달러 기조에 의해서 환율을 올려버려서 1,300원 위에서 놀게 하니까는
환율을 기준으로 한 지수 흐름은 여기를 못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올려놨으나 달러를 감안해서 보게 되면은 이 상승분이 아까 마이너스 6% 정도 깎여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고점 자리를 뚫지를 못한 형태입니다. 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 월가의 기준으로 한 우리 지수는 사실 상태가 더 저조하다. 요거 보면 더 뚜렷하고, 여기 아이시어스 MSCI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ETF 상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덱스 같은 거, 그게 아이시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명이에요. 그래서 MSCI 사우스 코리아 지수가 오르면은 수익을 주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도록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는 ETF 상품인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이걸 가지고 지네 나라 화폐인 달러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 같은 분들은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겠죠. 미국 현지에. 그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한국은 여기 뚫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건 왜 안 올라갔느냐 이러면서 답답해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환율까지 가만히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아직 못 뚫어낸 상태입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지수 상황을 보면은 액면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상승세가 저조한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강조 포인트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덜 올랐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본 코스피의 상승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거죠. 여전히 우린 지금 강달러 영향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MSCI 코리아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형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전히 지금은 약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강달러 영향권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뭐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위험 때문에, 지네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잡아 당겨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시황적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익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를 찾아서 뭔가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내고 싶기 때문에 그 방법이 눈에 보인다 하게 되면은 시황이라는 것을 지금 철저히 배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잠깐 하자라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본 코스피의 상황은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서 2차 전지를 혹은 뭐 반도체를 못 먹었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사이에 시황 상태는 여전히 더욱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강달러 영향권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그때 빨리 2월 3월 달에 사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니까 10%도 넘게 가더라. 만약에 몇 주 전에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은 10%는 손실을 복원했었을 텐데, 이런 거, 이거를 못 먹었다고 하면서 시황에 대한 중요도를 자꾸 내려놓고 자꾸 본래에 하던 투자 스타일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 당시에 하락장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서 시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이제는 좀 챙겨봐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거 뭐 열심히 시황 체크하면서 뭐 시장 하방 배팅 뭐 곧버스 이런 거 해봤더니 돈이 더럽게 안 든다, 오히려 그거 하는 사이에 이거 놓쳤다 하면서, 그쵸, 시황에 대한 경계감을 풀고 빠져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황에 대한 경계감이라든지 이런 집중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또 갈림길이 계속 갈리게 되는 그 환경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물론 저의 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관 판단에 맞춰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이야기를 더 이상 뭐 설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오지도 않았고. 하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구축해 왔었던 그 관점대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강달러 영향권에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리 좋은 투자 환경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쪼까 이제 감성 한 포인트 넣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투심, 투자 심리에서 싸우고 싶은 심리로 넘어가는 시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자세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심이라는 거는 투자 심리를 줄여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투자 심리, 투자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던질 투자에다가 재물 할 때 자자, 그 뭐 자산 할 때 쓰는 그 자자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재물을 던진다, 재물을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던진다. 말 그대로 어감이 어때요? 던진다라는 거는 약간 버리는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떠났어.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대로 돌아올지, 깎여서 돌아올지, 2배, 3배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일단 던져본다. 마치 주사위를 던져본다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감 자체에서 볼 수 있다시피 투자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방향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 투심, 줄여서 이 투심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투심이 약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은 재물을 던질 자신감 혹은 인내가 약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이 강하다. 우리가 뭐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투심이 강화된 뭐 개인 투자분들이 뭐 몇 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투심이 강하다는 거는 내 재물을 던져볼 그 자신감, 그 욕심 혹은 그 인내심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투심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새 투자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 투심이 약하다 못해 재물을 던지겠다라는 그 심리 자체가 이제는 싸워야겠다, 싸우고 싶다, 싸우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 장이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세게 올라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야,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이상 올라가는데 내일은 최소한 몇 퍼센트 눌리겠지. 이런 심리가 들 법한데 또 가잖아요. 2차전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비엠 15%, 18% 올라갔는데 20% 올라간 자리에서 또 18%가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나오게 되니까 과열인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또 오른다. 그래서 계속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 잡은 종목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저한테도 네가 장 빠진다고 이야기해서 이걸 못 사지 않았느냐. 마치 내 방송을 안 들었으면은 마치 그 종목을 고점에서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폭풍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싸울 투자 심리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불황인데 증시가 또 오른다. 이런 이야기. 특히 뭐 저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고 불황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진짜 제 방송 보면은 내일이라도 세상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증시는 내일 또 오른다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증시 하방에 대한 베팅 이런 걸 하기에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최악의 사연을 뽑자라면 이런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럽게 안 오르길래 반도체를 팔고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간다 했었던 뭐 2차전지 이쪽으로 갈아탔더니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고점에 물려버리고 반도체 내가 판 거는 계급등 나와버리고 그래서 막 돌아버리겠다고 CCTV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예, 막 그런 사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컨텐츠뿐만 아니라 주식과 관련돼 있는 컨텐츠 그 어느 곳을 가서도 이 투자 심리가 아니라 예, 싸우고 싶은 심리에 가득 차서 예, 분노의 질주 레이스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럽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던져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한번 걸어보자 뭔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그런 예, 투자 심리가 아니라 한번 샹 싸워보자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는지 한번 겨뤄보자 라는 식으로 막 서로 잘났다고 예, 싸우는 듯한 예, 그런 이제 심리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심리 상태에서 투자 활동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예,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바친 상태에서 뭔가 레이스를 걸고 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판단들이 많이 개입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예, 잘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예, 유튜브가 빨리 성장을 하게 됐어요. 영상도 한 30개 정도밖에 업로드가 안 됐는데 구독자가 3만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게 된 거는 예전서부터 제가 쌓아왔었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어떤 성과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뻥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14억짜리 계좌 인증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하면서 선물 투자를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것도 자꾸 뭐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서부터 부르짖으니까 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라고 자꾸 하길래 그 인증 자료를 만들 겸 저도 뭐 투자를 좀 해볼 겸 해서 선물 계좌 터서 예, 매매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게 또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2차 전지 관련주 올라가는 것도 못 맞춘 저 인간이 14억이라는 수익을 냈다고 저거는 사기일 것이다 뻥일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단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 방송을 잘 듣고 청취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을 마치 제가 데리고 다니는 무슨 댓글 알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무슨 임원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다니게? 아니에요.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면은 그런 분들이 왜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짧은 시간 안에 유튜브 성장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시켜드리고 가고 싶어서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동성 터졌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초강세장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 하반기서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 채널은 아니고 회사 소속 채널에서 그때 제가 많이 했었던 영상이 요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미증시가 자빠지면서 전 세계가 빠졌던 그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증시 급락을 무서워하지 말고 종목을 사라고 유동성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증시 하락이 겁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임해야 할 때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적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장 시세 이게 쭉 진행이 됐고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유지를 했냐면은 요때까지 조만간 증시의 변동성이 찾아올 것 같다. 상승이 닿으면 하락이 찾아올 텐데 그 하락의 전으로서 타이트닝, 유동성을 걸어 잠그는 긴축의 시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게 이제 21년도 4월, 5월, 6월 달 당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영상 이런 거 있었었고요. 그래서 하락이 22년도에 쭉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타이트닝이 이제 끝난 것 같다.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장이 끝난 거 아니냐, 하락이 멈춘 거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코노믹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실물 경기 충격까지 이게 전이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자꾸 미국이 신용 위험을 자극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터트리려고 지금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3번에 대한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이 시황 관련된 이야기들이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따라오시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직원을 풀어서 막 구독을 시킨 게 아니라. 근데 이런 히스토리에 대한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면은 맨날 그냥 뭐 24시간 365일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비관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놨었던 그 내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어요. 1번 과정. 이 1번 엄청나게 좋았던 장. 정말 다트판에 아무거나 써놓고 골라 하면은 누구든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런 1번의 장. 이때 시황이 바로 섰으면은 수익을 많이 달성할 수 있었겠죠. 계좌를 뭐 2배, 3배 불려내신 분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어요. 대충 찍어도 막 돈이 벌리는 그런 장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때 회사원 3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전문가였어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막 서로 잘났다고 막 했었을 때가 요때라고 요때.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여기서는 이제 지키기 혹은 뭐 하락에 대한 베팅에서 불리면 더 좋고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3번의 시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성되신 분들은 따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이 중간 어딘가에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히스토리에 대한 맥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는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거짓된 게 아니라 이러한 메커니즘을 쌓아오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보통은 이게 달라. 이 플로우가 달라요. 어떤 플로우를 갖냐면은 이때 당시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철수 엄마도 돈 벌었다, 영희 엄마도 돈 벌었다, 뭐 철수 삼촌도 돈 벌었다 하니까는 누구는 뭐 제네시스를 샀네, 뭐 집이 뭐 전세에서 뭐 자가로 바뀌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야 나도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벌어놓은 게 없는데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상승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500 간다 코스피 4,000 간다 아직 기회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투자를 강행하신 분들이 보통 이 하락의 충격을 그대로 다 때려 맞았다고요. 이게 다 때려 맞은 다음에 계좌가 많이 힘들어지는 걸 목격을 하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은 천하제일 손실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번의 장세에서는 3명이 만나면 그 중에 1명이 전문가였는데 서로 잘났다고. 근데 이번 이 시기에는 천하제일 손실 자랑, 누가 더 마이너스가 큰지를 대결하는 그런 점심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래 놓고 왜 이 꼬라지가 났지 생각해 보니까는 경제가 불황이라고 하고 긴축을 한다고 하고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구나 하면서 이제 시황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제가 했었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인간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숏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2차 전지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근데 이 1번 과정에서 많이 벌어나서 배가 부르신 분들은 2번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3번의 상황까지 지켜봐야겠다라는 게 가능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패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3번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이 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3번 상황까지가 연출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3번의 충격이 굉장히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좀 상승을 해줄 때를 이용해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쵸, 이 과정을 쭉 거쳐 왔었던 분들이 가능하겠죠.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투자 심리, 투심이 지금 싸울 투자의 마음심자에 되어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악으로 투자를 강행하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본래의 투자 심리, 던질 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 걸어보는 그 심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 던졌을 때의 마음, 내가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던져봤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시길 바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했다면은 내가 처음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판단, 이런 기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변했다, 바뀌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동했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던져야지 뭐 그러면 다른 방향을 향해서 던져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동일하다면은 그때 처음 던졌을 때 그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변함이 없다 하면은 같은 방향을 유지해서 가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던져진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 그러니까 잃는 건 없고 따는 것만 있다. 그게 가능할 거라는 그 판타지 속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저도 14억짜리 계좌 인증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만큼 큰 수익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안 보더라고. 안 봐. 조회수가 훅 떨어졌어. 댓글도 없고. 왜냐면 보기가 싫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괴로운데 너는 돈 벌었다고 자랑하냐? 하면서 싸울 투자의 마음심자로 이제 투자의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쵸, 보기가 거북하죠. 그러니까 클릭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어떻게 던졌길래 저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배워볼 게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심의 마음으로, 던질 투 마음심의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던져진 것은 내 손을 떠난 것이고 그게 제자리로 돌아올지 깨져서 들어올지 아니면 배가 돼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던졌을 때 마음으로 복기를 해서 다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모든 투자를 할 때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모든 악성 댓글에도 엄지척과 하트 버튼을 눌러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심으로 투자자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바라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황 영상은 계속 진행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리더스탁 영상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